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의 결혼 지참금은 얼마였을까요? 금액은 무려 50만 황금 에퀴. 에퀴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주화를 방패라고 한 까닭은 표면에 방패 무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현재 황금 에퀴가 원화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는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요. 하지만 샤를 7세 통치 시기부터 무게는 3.52g이었다고 하니까 무게만 따졌을 때 1.76톤이었다는 결론이 나네요. 황금 1.76톤이라 개인이라면 절대 감당할 수 없죠. 그래도 스페인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여태 주지 않은 걸까요? 애당초 스페인은 지불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국가였죠. 저도 어렸을 때는 스페인 하면 콜럼버스와 무적 함대를 떠올리며 경제적으로 탄탄한 국가라 생각해왔거든요. 그러나 이는 과거의 영광일 뿐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번 전쟁과 반란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만 하면 전부 군비로 탕진하는 딜레마에 빠졌죠. 한때 가격혁명이라 하여 물가 상승률 600%와 이자율 40%를 감당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 시기를 견디고 난 뒤 왕이 된 펠리페 4세 역시 평생 전쟁과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왜 이런 거액의 지참금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스페인의 상속제도 때문이죠. 스페인은 프랑스와 달리 후계가 단절될 경우 여성의 왕위 상속이 가능한 국가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펠리페에게는 장성한 딸 2명뿐이었어요. 그중 마리가 장녀였고요. 때문에 이대로라면 그녀가 프랑스로 시집을 간 뒤에도 본인 또는 본인이 낳은 후손이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높았죠. 루이의 재상 마자랭은 이 점을 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대신 그냥 결혼하게 하면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가문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결혼 지참금으로 50만 에키를 주면 마리가 가진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요. 믿져야 본전. 그는 어차피 스페인이 돈을 주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혹여 펠리페가 아들을 얻더라도 그는 이미 쉰을 바라보는 고령.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버틸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펠리페의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었어요.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자신이 진짜 아들을 얻는다면 마리의 상속권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 지참금을 50만 에키나 줄 필요도 없고 자신 또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아들이 성인이 되어 손자까지 보여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행복 회로를 막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죠. 1665년 펠리페가 사망하자 루이는 빠르게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1659년 피레네 조약 이후 빠르게 줄어든 병력이 1665년 당시에는 겨우 5만 명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는 착실하게 준비하여 1667년 봄에는 8만 명 수준까지 증원했죠. 출전하기 전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마칩니다. 이때가 대략 몽테스팡이 루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기였는데요. 그는 그동안 수고한 루이즈를 위해 자귀를 내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을 호적에 올려주는 것으로 그동안의 관계를 청산했죠. 루이즈는 이를 그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에 눈이 멀면 항상 후회할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녀는 전장에 나가 있는 그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를 찾아가요. 당시 임신까지 하고 있던 상태로 말이죠. 모두가 그녀를 말렸음에도 그녀는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보이면 그도 다시 마음을 돌리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화를 냈죠.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리 무모한 짓을 한 것에 화가 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돌아가라는 말 한마디 남긴 채 그녀를 떠나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일말의 애정까지도 꺼져버렸죠. 그녀는 그의 냉담한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그녀의 이러한 총극은 몽테스팡에게 좋은 명분이 되었죠. 그녀를 궁전에서 고립시킬 좋은 명분 말입니다. 루이가 상속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겨요. 그녀는 가장 먼저 궁전에서 루이즈의 방을 뺐죠. 그리고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마치 직장에서 직원의 사표를 유도하고자 책상을 빼고 전환 배치를 하듯 그녀에게 모욕을 줘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요. 뭘 번거롭게 그냥 내보내면 되지 복잡하게 가나 싶을 테죠. 하지만 그녀를 그냥 내쫓기에는 아직 효용가치가 남아있었습니다. 루이즈가 루이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거든요. 불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장난 아니었죠. 사람들은 왕을 욕하지 못하겠으니 대신 그녀를 씹었고 교회도 나서서 그녀를 비판했으며 주변에는 마리와 앙리에트, 자신이 평생 죄책감을 가져야 할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궁정에서의 삶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는데요.
특히 마자랭의 조카이자 궁정 내에서 마당발로 유명했던 올랭프가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그녀를 조롱했다고 하죠. 올랭프는 과거 루이를 짝사랑해 수하송백작과 결혼한 뒤에도 루이의 여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여태껏 루이즈는 어떻게든 견뎌왔지만 앞으로는 몽테스팡 그녀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었어요. 더욱이 그녀는 유부녀에 남편은 극성을 부리고 있죠. 어찌 보면 루이즈보다 더한 비난을 겪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루이즈를 이용할 만큼 이용한 뒤 버릴 계획이었어요. 예상대로 루이즈의 마음은 점점 망가져갔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옆에서 자신은 그 여자의 뒤치다거리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포기하지는 못했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끝까지 믿었어요. 그녀는 소네트 투 더 킹이라는 시를 지으며 적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1667년 10월 2일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그리고 1669년 루이가 그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베르망두와 백작에 자기를 주었으며 프랑스 제독직을 맡겼죠. 분명 기쁜 일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겨우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해군대장으로 만든 거예요. 네, 루이는 그저 새로 신설한 해군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아이의 명의를 이용한 것뿐이었죠. 오히려 같은 시기 몽테스팡이 그의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루이즈에게 그 아이의 대모를 맡겼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이름을 따 딸의 이름을 루이즈 프랑수아즈로 지어요. 정말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고 주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주인으로 만든 건 본인이면서 버리는 걸 넘어 다른 여자와 작당하고 괴롭히기까지 하다니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하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이 이상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곪고 곪아 몸에 침식해 들어갔죠. 결국 그녀는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글을 쓰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1671년 그녀는 드디어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자 루이와 몽테스팡 두 사람은 벌쩍 뜁니다. 든든한 바람막이가 없어진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르멜 수녀원이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요. 그곳은 탁발수도회라 하여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죠. 회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그녀는 모든 걸 두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과 헤어지는 건 물론 자신의 절름발이를 지탱해준 신발 역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 점을 공략했죠. 맹투농을 시켜 수도원에서 겪게 될 궁핍적인 생활을 들려주고 아들처럼 딸 마리에게도 공식적인 지위를 줄 것을 약속했으며 어떻게든 그녀가 궁정에 머물도록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도리어 내가 여기서 그들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수도원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을 남겼죠. 애초에 루이의 허락 없이는 맘대로 떠나지도 못하는 몸이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1674년 마침내 루이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아요. 궁정에서의 마지막 날 루이즈는 왕비 마리를 찾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간 안주인으로서 지내며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그 정도로 루이즈는 여린 사람이었죠. 마리도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1675년 6월 3일 수도원에서는 루이즈의 종신서약이 거행되었어요. 미제리 코르드, 잡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죠. 이날 마리도 직접 수녀원을 찾아 그녀에게 키스와 축복 그리고 검은 베일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독한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굳이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라. 몸보다는 마음의 자유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세상에 모진 풍파를 겪은 이들이 기댈 곳을 찾기 위해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종교의 길을 걷고는 하죠. 루이즈도 수도원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남은 여생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궁정 사람들도 세상에 지칠 때 그녀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유일하게 한 사람만 빼고요. 1667년 상속전쟁을 일으킨 루이 14세는 현재 벨기에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분명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둘 사이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했죠. 왜냐하면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설 걸로 여겨졌던 신성로마 제국이 잠잠했거든요.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과 스페인은 같은 합수부르크 가문이니까요. 하지만 제국은 너무나도 조용했죠. 제국은 왜 침묵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이가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와 거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레오폴트는 황제와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 페르디난트 4세가 후계자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진 상태였죠. 그래서 자신은 을의 후계에서 밀려난 이들이 그렇듯 성직자가 되고자 했고요. 그런데 형이 돌연 천연두로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페르디난트 3세도 사망하자 얼결에 재위를 계승했습니다. 물론 황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했죠. 특히 프랑스가 방해 공작을 열심히 펼쳤어요. 프랑스의 재상 마자랭은 루이를 황제로 추대했는데요. 이게 여의치 않자 그는 차선으로 바이에른 선제후국의 페르디난트 마리아를 밀었습니다. 마리아는 비텔스바흐 가문으로 합스부르크 출신이 아니었죠. 게다가 굳이 조상을 따지자면 프랑스와 가까운 측에 속했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을 견제하기 적당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30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지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말았죠. 결국 마자렌과 레오폴트는 누구 하나 압도적으로 서로를 밀어붙이지 못한 채 정체 국면에 빠져요. 그래서 레오폴트는 프랑스가 자신의 재위 계승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스페인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야말로 배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족의 등에 칼을 꽂았죠. 그 정도로 황실의 세계는 냉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훗날 뻔뻔하게 스페인 왕녀와 결혼을 합니다. 루이도 자신이 황제가 되는 건 어렵다고 여겼는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마리아와 사돈을 맺는 등 계속해서 제국 내 입지를 다졌죠. 물론 두 국가의 거래는 극비사항으로 주변국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었죠. 둘이 거래를 하지 않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발빠르게 나선 건 네덜란드였습니다. 프랑스가 벨기에를 차지하면서 이들은 국경을 맞닿게 되었거든요. 언제든 프랑스가 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제2차 영란전쟁을 종결지으면서까지 영국과 화친을 맺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제2차 영란전쟁은 네덜란드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맞선 전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무서웠던 거죠. 네덜란드는 영국에 스웨덴까지 끌어들여 동맹을 맺었는데요. 이를 166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맺은 동맹이라 하여 헤이그 삼국동맹이라 합니다. 스웨덴은 베스트팔렌 조약 때부터 프랑스의 유감을 갖고 있던 터라 참가했고요. 루이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졌죠. 가뜩이나 당시 프랑스는 해군이 부족해 해상 강국인 영국을 견제하기 어려웠거든요. 더욱이 레오폴트도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 입 싹 씻고 언제든 삼국동맹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루이는 다시 한번 레오폴트와 거래를 했죠. 카를로스 2세가 얼마 못 가 죽을 것 같은데 미리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지 정해놓자고요. 레오폴트 역시 루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왕실과 결혼을 한 상태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카를로스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예상되었으며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굳이 또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죠. 레오폴트를 틀어막은 루이는 그렇게 파죽지세 밀고 나가 스페인의 영토였던 프랑슈 콩테를 점령합니다. 그러자 찰스 2세는 포르투갈 독립전쟁을 종결시켜 강제로 스페인이 상속전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루이는 스페인의 반격과 헤이그 삼국동맹의 견제로 인해 서둘러 엑스라샤펠 조약을 체결했고 기껏 얻은 프랑슈 콩테는 스페인에 반환했으며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얻은 것에 만족해야 했죠. 삼국동맹의 등장으로 모든 게 어그러지자 루이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특히 동맹의 주동자 네덜란드를 혼쭐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했죠. 이번에는 주변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전포고를 일으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을 외교전에 사용합니다. 일단 동맹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가 가장 먼저 접근한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였을 만큼 영국은 네덜란드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루이에게는 찰스를 손쉽게 포섭할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앙리에트였죠. 그녀는 찰스의 막내 여동생으로 찰스가 유독 아꼈던 동생이에요. 오죽하면 동생에게 미네트라는 애칭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그녀는 루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었어요. 지난번에 기슈백작과 함께 음모를 꾸며 루이지를 공격한 대가로 궁정에서 쫓겨났었죠. 그녀는 루이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 그의 대리인으로서 오빠를 찾아갑니다. 찰스는 그녀를 굉장히 반겼어요. 그리고 둘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당시 영국은 오랜 전쟁과 런던 대화제 그리고 흑사병으로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는데요. 루이가 이걸 해결해주는 대신 네덜란드를 배신하기로 약속합니다. 앙리에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얻어냈죠. 그건 바로 찰스의 개종이었어요.
찰스는 영국의 국왕이기에 국교인 성공회를 믿었습니다. 정확히는 믿어야만 했죠. 엘리자베스 1세 이래 영국의 모든 국왕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 통치자라는 칭호를 받아왔거든요. 그에게 종교란 그의 믿음과 별개인 문제였죠. 그는 뼛속까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가톨릭을 믿도록 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추정컨대 이는 아마 그의 국가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죠. 영국은 프랑스만큼이나 종교 갈등이 심한 국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프랑스보다 더한 갈등을 겪었어요. 적어도 프랑스는 왕위 혁명에 의해 처형되진 않았으니까요. 성공회와 청교도 그리고 장로교가 서로 의회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찰스는 망명을 가야 했고 아버지를 잃었으며 왕정 복구가 일어난 뒤에도 그들과 빈번히 부딪혔죠. 찰스에게 개신교란 지긋지긋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는 가톨릭을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기나긴 망명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외가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외가는 프랑스로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녀는 자녀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쳤죠. 물론 찰스와 그의 동생 제임스는 왕위 계승권자였기에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직 앙리에트만이 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 역시 속으로는 오히려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좀 더 흐른 뒤부터는 가톨릭을 믿었고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종교 갈등을 겪어야 했죠. 어찌되었든 찰스의 개종 소식은 루이에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더 이상 영국과 종교 문제로 다툴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앙리에트 또한 금이 환영하여 프랑스로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사인은 독살, 용의자는 로렌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녀의 남편 필리프의 오랜 애인이었죠. 그녀는 남편과 결혼한 이래로 로렌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필리프도 루이를 닮아 호색한이었거든요. 그녀는 그런 남편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루이와 불륜을 저질렀죠. 거기에 더해 남편의 또 다른 애인 기슈백작과도 바람을 폈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필리프는 질투를 했는데요. 문제는 질투가 지나쳐 집착으로 번지고 말았죠. 그는 아내의 바람길을 막겠다며 그녀를 계속해서 임신시켰고 매해 출산과 유산을 반복한 그녀는 급속도로 건강을 잃었으며 찰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마음도 크게 상처 입어요. 결국 그녀의 몸 상태는 식사로 우유 하나 간신히 먹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로렌을 가까이 했죠. 심지어 그에게 4개나 되는 수도원을 선물하는 등 막장 행보를 보여요. 그래서 그녀는 루이에게 이를 샅샅이 고합니다. 루이는 로렌을 감옥에 가둔 후 로마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앙리에트는 정말 독살당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그녀가 죽기 직전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죠. 식사를 마친 그녀는 식후로 평소 즐겨 마시는 치커리차를 찾아요. 마신 직후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 즉시 중독을 의심해 해독제와 방금 마신 치커리차의 성분 분석을 요청했죠. 그러나 통증은 해독제를 복용한 뒤에도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죽음이 가까워졌고 왕실 일가는 임종을 지켰으며 주교의 병자성사를 받은 채 그녀는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26살에 불과했죠. 그녀의 허망한 죽음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마담의 어이없는 죽음,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남편의 애인, 죽기 전 그녀가 제기한 독살 의혹,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남편과 로렌이 유력 용의자로 거론되었습니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루이도 그녀의 부검을 명했죠. 사실 여하를 떠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부검 자체가 루이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독살된 거라면 프랑스 왕실이 독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었습니다. 동시에 기껏 맺은 영국과의 밀약이 깨질 수도 있었죠. 때문에 그녀의 부검은 17명의 프랑스 의사와 2명의 영국 의사 그리고 영국 대사를 포함한 약 100명의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었어요. 프랑스의 위상이 걸린 그녀의 부검.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증거 불충분. 부검을 진행한 의사들은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의사들이 부검을 위해 그녀의 몸을 들여다본 순간 상상 이상으로 망가져 있었다고 하죠. 이미 그녀는 오래전부터 모든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임신과 출산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도 무도회며 사냥이며 모든 축제와 연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분위기를 돋았기에 괜찮은 줄로만 알았죠. 따라서 그녀의 사인은 중독에 의한 사망이 아닌 담독성 복막염으로 인한 사망이라 잠정 결론났습니다. 앙리에트가 독살당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음 뒤에는 항상 독살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죽음 이전부터 파리 귀족들 사이에서 상상도 못할 수많은 독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17세기 프랑스는 주변국들에 비해 다소 퇴폐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이는 종교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자기 스스로를 교회의 장녀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프 4세의 갈리아주의와 루이 14세의 프랑스 성직자 선언문을 거쳐 프랑스만의 가톨릭 정신을 만들었죠. 덕분에 프랑스인들은 세속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왕권이 교권보다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왕권이라 함은 당시로 따졌을 때 루이잖아요. 즉 신앙을 제외한 모든 일상생활의 기준이 바로 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루이가 하는 모든 건 불법이 아니다. 루이가 곧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문제는 루이 자체가 퇴폐적인 인물이었어요. 공연을 즐기고 여자를 좋아하며 남들에게 과시하는 걸 누구보다 선호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 귀족들은 어땠겠나요? 다들 그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한낱 귀족 나부랭이가 왕이 그것도 대국 통치자의 씀씀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일이 만무합니다. 그러면 안 따라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귀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교 문화입니다. 사교계의 진출에 인맥을 쌓고 중앙 정계에 입문하여 출세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나 또는 누군가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집, 옷, 지식 등을 자랑하고 뽐내야 하죠. 큰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 풍토는 루이가 궁전을 베르사유로 옮기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3S 정책이라고 전두환 정부가 5.18 이후 반정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3S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3S로 유도한 일종의 우민화 정책입니다. 전두환보다 300년도 더 전 시대를 산 루이가 이 3S 정책을 펼쳤어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초로 전제군주제를 이뤄냈죠. 우리는 그 끝판왕을 루이와 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찾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삶은 앞서 많이 다뤄왔어요.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귀족들을 통제해왔더고요. 그는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지 않는 귀족들은 모든 경제적 이권에서 배제했죠. 때문에 주거시설이 충분치 않는 궁전에서 귀족만 5천 명이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의 하인 그리고 수많은 방문객까지 수용해야 했어요. 비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불쾌지수만 올라갈 테죠. 그래서 루이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귀족의 재산을 노린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해 귀족들을 우민화하게 하려는 목적이 더 컸어요. 그의 전략은 탁월했죠. 하지만 너무 탁월했던 탓일까요? 귀족들은 점점 향락적인 삶을 추구했고 불륜과 도박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영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한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귀족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자신의 조상이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해 얻은 영지와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연명했어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직접 돈을 버는 건 천한 신은 귀족들이나 하는 짓이니 또 다른 거위를 노렸죠. 바로 부모, 형제, 친척 등등 본인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법에는 이런 친족 살해범을 극형으로 다스렸어요. 일단 살해 행각 자체가 들통나면 그 친족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 리 없었죠.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든 들키지 않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법을 찾아낸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마들렌이었죠. 마들렌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살 때 하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몰락한 귀족도 아닌 그녀가 무슨 연유로 강간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0살부터는 남동생과 근친 상간을 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었죠. 마들렌은 21살에 브랭빌리의 후작과 결혼합니다.
후작은 전통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안 대대로 염색공으로서 부를 축적했고 후작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일부는 돈으로 귀족이 되었으며 그들의 테피스트리 공방은 왕실 공인을 받는 등 명성을 떨쳤죠. 양측 모두 상류층이었으니 신혼부터 얼마나 안정적이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20만 리브르를 주었고 후작의 아버지는 파리의 큰 저택을 장만해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은 얼마 못 가 파산하고 말았죠. 후작이 심각한 도박쟁이였던 거예요. 동시에 불륜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부부는 유유상종이라고 마들렌도 만만치 않았죠. 후작은 자기만 막 나가는 게 미안했는지 그녀에게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크루아라는 장교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불륜 소식이 그녀의 아버지 귀에 들어가고 말아요. 이때 그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후작이 하도 도박빚을 지고 다니니 혹여 자신에게까지 빚이 넘어올까 걱정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딸이 본인의 명예에 먹칠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크루아를 체포해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바스티유에 가둬버립니다. 사실 크루아가 바스티유에 갇힐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라면 루이는 사형이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앞서 말했듯 당시 속세의 기준은 루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죠. 다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렇게라도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곧 정리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 일은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고 크루아는 바스티유에서 독극물 전문가 엑실리를 만나게 되었죠. 크루아와 엑실리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우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만날 일이 전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접점이 없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해에 동시에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크루아는 불륜녀를 잘못 만나서 엑실리는 원체 악명 높은 독극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잠시 프랑스에 들렀을 뿐인데도 방문 의도가 의심된다며 체포되었죠. 그리고 둘 다 다소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그런지 같은 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우연도 이런 기막힌 우연도 없었을 거예요. 감방에 갇힌 이들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딱히 할 일도 없으니 수다나 떨었겠죠. 엑실리는 그전까지 이탈리아의 화학자로서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독약과 해독제를 만들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크루아 본인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들키지 않는 독의 제조 방법도 배우게 되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수감 생활이 끝나고 크루아는 석방됩니다. 그는 곧바로 다른 여인과 결혼했어요. 엑실리에게 배운 독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고 또 자신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마들렌의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들렌을 몰래 만났습니다. 작업실에 값비싼 실험 장비들을 들이고 연구를 거듭하며 마침내 들키지 않는 독의 샘플을 만들어요. 샘플이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잘 나오는지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아무리 들키지 않는 독이라지만 과다 복용 시 급성으로 사망에 이른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서서히 말려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량을 찾아야 해요. 이는 즉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마들렌은 그 시험을 하기 위해 아주 적합한 곳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노트르담 근처 어느 한 자선병원이었어요. 그녀는 그곳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복용시켰죠. 이들에게 일정량의 독을 묻힌 과자를 나눠주고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병원의 모두가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당시 왕비를 비롯한 많은 귀부인들이 자선병원과 보육원을 찾아와 약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기다리는 환자가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하기야 미모의 후작 부인이 하층민인 자신들을 찾아오고 직접 만든 과자를 일일이 나눠주며 먹는 모습까지 지켜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모 마리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반복된 선행이 소문을 만들었죠. 그녀는 곧 자선의 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들을 자신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을 천사라고 부르는 이들이 중독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갑자기 복통을 느끼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곁에서 간호하는 척하며 증상을 기록으로 차곡차곡 남겼어요. 많은 환자들이 같은 증세를 겪었죠. 최소 30명 이상이 임상시험자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크루아가 독약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죽었음에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아픈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 죽었는지 사인에 대한 부검조차 실시되지 않았죠. 그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테스트 장소를 자선병원으로 정한 겁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득도 챙긴다.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완성시킨 들키지 않는 독, 드디어 음지에 등장합니다. 크루아는 이 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글라제르의 처방이라 이름 붙였어요. 글라제르는 17세기 프랑스의 궁정 약사로 루이와 필리프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케이시마크를 이름으로 달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고 크루아가 그에게 배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독의 이름이 상속가루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죠. 1666년 마들렌과 크루아는 여태 계획만 했던 일을 실행에 옮겨요. 그건 바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둘을 지켜봐왔죠. 두 사람이 갈라지고 크루아는 새살림을 차렸으며 딸은 열심히 봉사를 다니는 모습에 안심했어요. 그러나 짐승은 먹잇감이 가장 취약할 때만을 숨죽여 기다린다고 아버지가 방심한 틈을 타 일을 벌입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본가에 자신의 수적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하인은 몇 달에 걸쳐 식사에 독을 탔어요. 아버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 그는 딸네 부부를 불러들여 함께 지내기로 했죠. 그녀는 자선병원에서 그랬듯이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척하며 직접 독을 먹여요. 그녀가 본가로 돌아오고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에게 살해당했죠. 명망 있는 귀족의 죽음에 부검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사인은 숙한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통풍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독약은 완벽했어요.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동생들과 나눠 가지다 보니 액수가 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것도 빚 갚고 사치 좀 부리니 금방 돈이 나버린 겁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있듯 둘은 또다시 범행을 계획했죠. 대상은 바로 마들렌의 두 남동생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 때와 똑같이 남동생 집에 하인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또 평소 누나인 마들렌과 사이가 좋지 못해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먹는 것을 가장 조심했죠. 때문에 그녀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한 방에 아버지 곁으로 보내기로요. 가톨릭에서는 부활절마다 파이를 먹는 문화가 있죠. 그녀는 이 파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둘 모두 얼마 못 가 1670년 차례차례 세상을 뜨고 말아요. 아버지에 이어 같은 집에 사는 두 형제가 그것도 같은 해에 연달아 사망하다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그녀를 범인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글라제르의 처방이 한 건 했어요. 과다 복용을 한 결과 부검에서 형제의 내장이 의심스러운 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게 독 때문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했죠. 끝내 독이 아닌 악성 체액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독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전말이 밝혀진 뒤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 지식이 부족했고 여전히 기원전 사람인 히포크라테스의 사책서를 신봉하고 있었으며 독과 관련된 화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외했죠. 화학에 관해 존재하던 내용들 역시 학문이 아닌 그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죠. 도브레 가문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연쇄 사망 사건에도 마들렌과 크루아는 유유히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 아무리 들키지 않는 독이라지만 사용자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죠. 형제가 죽은 지 2년이 지난 1672년 크루아가 돌연 사망해요. 문제는 크루아에게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들렌의 수족에게까지 빚을 졌었는데요. 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수족은 조사관에게 신고했죠. 혹여 그의 집에서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뜻밖의 물건이 나오고 말아요. 그건 바로 크루아의 비밀 상자였죠. 상자를 열어본 조사관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글라제르의 처방과 연구일지 그리고 마들렌과 주고받은 서신 등 그간 모든 범행 기록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는 마들렌을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상자를 일종의 보험으로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는 의리도 동업자 정신도 없으니까요. 수족의 트롤링 덕분에 도브레 가문의 연쇄 사망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죠. 체포된 수족은 모든 것에 자백합니다. 궁지에 몰린 마들렌은 서둘러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현재 벨기에의 리에주라는 곳에 있는 어느 수녀원으로 숨어들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 그곳에서 체포되고 말았죠. 그녀를 체포하는데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마들렌은 치밀했고 경찰 당국은 끈질겼죠. 그녀를 체포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 사법경찰의 아버지 프랑수와 데그레지였어요. 그는 마들렌을 어느 수도원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의 신부로 변장하여 찾아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가 외모로 그녀를 꼬셔서 수도원 밖으로 끌어내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저 시대의 미남 기준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듯하죠. 파리로 압송된 마들렌은 곧장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정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이용만 당했으며 모든 책임은 크루아에게 있다고요. 정말 영악하지 않나요? 마들렌은 크루아가 남긴 증거들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죠. 그러니 그 증거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방어한 겁니다. 어차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가 이미 죽었으니까요. 경찰로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렇게 그녀가 또다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나 싶은 순간 뜻밖의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나의 고백이라는 회고록이었어요. 그녀가 크루아의 사후 자필로 작성한 회고록이었죠. 회고록에는 그녀가 그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데스노트처럼 독살에 성공했거나 실패한 명단과 본인의 불륜 상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가 누구인지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걸 데그레즈가 마들렌을 체포할 당시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크루아와 주고받은 편지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으면서도 또 곤란해질 짓을 하다니. 지금까지 누구보다 영악하게 군 마들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행동입니다. 실제로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찰 측이 회고록을 들이밀자 마들렌은 그 글을 쓸 당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죠. 아무튼 그녀의 주장과는 별개로 회고록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본인에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마들렌은 감옥에서 수차례 자결을 시도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렸고 그녀의 하인과 전 애인 등 주변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그렇게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죠. 마들렌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더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주요 고객 명단이었죠. 경찰 당국은 분명 이 독이 어디론가 유통되었고 유통을 도운 인물은 따로 있으며 이미 수많은 범죄에 활용되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마들렌 게이트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신학자 아베 에덴 피로가 파견되었죠. 사법사건에 무슨 신학자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신학자는 지금의 신학자와 결이 달랐습니다. 한창 마녀 사냥을 벌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웬만한 신학자들은 고문에 능했죠. 피로도 그녀를 침문하기 위해 물고문을 자행해요. 정말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몸은 단단히 고정되고 입에는 깔때기가 물려졌으며 코는 집게로 막혔죠. 그리고는 장장 4시간 동안 무려 9리터나 되는 물을 강제로 마셨어요. 마들렌은 살기 위해 자백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소한 건 자백을 하면서도 끝까지 거물급 인사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고문에도 그녀는 침묵을 지킨 채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한때 자선의 천사라 불린 그녀의 죽음을 보기 위해 광장은 군중들로 가득 찼죠. 그렇게 천사의 목은 잘려나갔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화형까지 당해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죽음에도 파리는 뒤숭숭했습니다. 악마는 죽었어도 독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요. 루이 14세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국 내 독극물에 근절하라 명했죠. 이때부터 데그레즈는 몇 년간 정말 이잡듯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독극물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면 모조리 검거하고 고문했으며 자백을 받아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점쟁이와 연gun술사들이 고초를 겪었죠. 이들은 단지 점술과 강령술 그리고 춘약처럼 약물을 다룰 줄 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건데요. 그는 의외로 여기서 성과를 얻습니다. 라보아쟁, 절대 들키지 않을 것 같던 마들렌 게이트의 총책이 드디어 드러났죠. 그녀는 파리에서 가장 소문난 점쟁이였는데요. 9살부터 점술을 배워 손금 하나로 상대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정말 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그녀의 고객일 정도였죠. 사실 그녀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정반대로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까지 파리 퐁마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그러다 보석상이자 실크 상인이었던 남편을 만났는데요.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폭삭 망하고 맙니다. 실크라는 게 머나먼 중국과 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었죠.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점쟁이를 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산사도 병행합니다. 그녀는 이 두 직업으로 활동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건 바로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책임 없는 쾌락을 갈망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불법적인 사업에도 손댔죠.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불법적인 일은 낙태였어요. 지금은 프랑스가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엄연히 불법이었죠. 때문에 귀족들이 불륜에 저지르며 발생하는 임신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낙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녀는 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법니다. 그도 그럴 게 귀족들이 더는 피임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졌으니까요. 어차피 돈은 넘쳐나니 낙태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형성된 거죠. 임신은 낙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낙태 사업은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 황금알 낳는 거위였어요. 라부아쟁이 그 다음으로 저지른 불법적인 일은 약물이었죠. 낙태가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라면 약물은 앞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상품으로 마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상대도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 내에서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야겠죠. 그랬는데 상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라부아쟁은 당신의 고민을 단 한 방에 해결해드려요. 그건 바로 춘약, 몰래 먹이고 잡아뜨리면 끝이죠. 그럼 반대로 상대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가 지긋지긋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간단합니다. 독약을 먹이면 되죠. 그리고 그녀가 취급한 독에는 들키지 않는 독, 크로아가 만든 글라제르의 처방도 있었어요. 그녀가 사랑과 죽음,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소문에 파리의 큰손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녀는 본인 스스로 신비 컨셉을 유지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많은 점집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업장을 꾸미는 것처럼 마케팅 전략을 펼친 거예요. 특히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항상 금실로 독수리를 수놓은 진홍색 벨벳 가운을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주변으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때문에 너도 나도 그녀를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차별화를 둘 시점이 찾아온 겁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흑마술이었죠. 종교에서는 넘지 않되 자신과 마녀를 일치시켜 일종의 브랜드화를 이뤄요. 서비스의 다양화도 실시했습니다. 부적과 특제 사랑의 가루 등 마법적인 제품들을 개발했죠. 부적의 경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홍보했는데요. 그녀는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곧 문제가 발생했죠.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끝내 컨셉에 잡아먹힌 거예요. 그녀는 VIP 전용 서비스로 검은 미사라는 걸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 진행 방식이 끔찍했죠. 미사는 어느 시골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두막 안에는 돌로 된 제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VIP는 이 제단에 벌거벗은 상태로 눕고 배 위에는 성배가 놓였으며 라부아쟁이 어디선가 갓난아이를 안고 등장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죠. 곧 사제가 사탄의 주문을 외우며 그 아이를 칼로 찔러요. 그러면 솟구친 피가 성배에 담깁니다. 이후 VIP가 천천히 일어나 그 피를 마셨죠. 정말 믿기 힘든 얘기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더 믿기 힘든 건 이 미사를 원했던 VIP가 바로 루이의 정부 몽테스팡이었습니다.